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뭘까?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로 성공하는 걸까? 궁금하셨죠? 그 핵심 전략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3.2 플랫폼이 되는 방법이라는 글의 발췌본이고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플랫폼을 만들려면 이런 걸 고민해야 하는구나. 특히 그 어렵다는 닭과 달걀 문제 있잖아요. 구매자랑 판매자, 이런 양쪽 사용자를 동시에 모으는 거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했는지 좀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카카오톡, 또 이베이, 진로우 같은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플랫폼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말한 그 닭과 달걀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프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필요한데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안 오니까 막막하죠. 여기서 임계량, 영어로는 critical mass라고 하던데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플랫폼이 이제 스스로 좀 굴러가려면요. 최소 한쪽 사용자 그룹의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은 넘어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쪽 그룹 사용자들이 보고 여기 사람 많네? 나도 가볼까?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려올 만큼 충분한 숫자. 그게 바로 임계량입니다. 아하,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지점이군요. 그렇죠. 그 임계량을 딱 넘어서야 비로소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하고 플랫폼이 선순환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공적인 플랫폼들이 보면 처음부터 양쪽을 다 잡으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한쪽에 먼저 집중하는 전략을 써요. 이걸 나누어 정복하기,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나누어 정복하기. 오, 표현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한쪽 사용자들한테 먼저 확실한 뭔가를 딱 줘서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쪽을 끌어들인다 이런 거군요. 아마존이 딱 그 예시겠네요. 처음엔 그냥 온라인 서점이었잖아요. 책 살 사람들만 노린 거죠. 네, 정확합니다. 아마존은 책 구매자라는 딱 한 그룹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고객 기반이랑 브랜드 인지도부터 쌓았죠. 단순히 책만 판 게 아니고요. 편리한 검색, 싼 가격, 빠른 배송 이런 가치를 계속 주면서 아주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했어요. 이렇게 구매자 기반이 탄탄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상품으로 카테고리를 슬슬 넓히고 결정적으로 2000년에 제3자 판매자들한테 문을 확 열면서 지금의 마켓플레이스가 된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 확보된 그 수많은 아마존 고객들, 그 존재 자체가 판매자들한테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마존은 구매자 쪽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한 다음에야 판매자들한테 자, 들어오세요 한 거군요. 그냥 양쪽 다 모으려고 허둥댄 게 아니라 한쪽을 강력한 자석으로 만들어서 다른 쪽 쇠붙이들을 쫙 끌어당긴 거네요. 그 결과가 마켓플레이스 시작하고 딱 1년 만인 2001년에 첫 흑자를 냈다는 걸로 나타난 거고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전략인데요. 딱 플랫폼 기능이었죠. 기존 회원들이 이미 많으니까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겠다 싶었겠네요. 성과는 어땠어요? 놀라웠죠. 인터파크에 이미 구매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덕분에 미니숍 매출 비중이 2004년 4분기에는 전체 3%밖에 안 됐는데 바로 다음 분기 2005년 1분기에는 무려 60%까지 확 뛰었어요. 와, 3%에서 60%요? 단 몇 달 만에요? 네, 그냥 몇 달 만에 사업 중심이 완전히 플랫폼으로 확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것도 강력한 한쪽 사용자 기반이 다른 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소셜미디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페이스북. 이것도 비슷한 길 걸었나요?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들만 쓰다가 점점 다른 학교로, 나중엔 일반인까지 쓰게 되면서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7년에 외부 개발자들한테 API를 공개했던데 이게 플랫폼이 되려는 시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API라는 게 외부 개발자들이 페이스북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열어준 기술적인 문 같은 거예요. 페이스북은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이랑 외부 개발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아마 개발자들이 만든 앱에서 나오는 수수료,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페이스북 오래 썼지만 페이스북 앱에 막 돈 내고 쓰고 그런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전략은 성공했나요? 사실 그 앱 생태계를 통한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 모델은 생각만큼 잘 안 됐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다른 길을 찾았죠.
바로 이미 확보한 그 수십억 명의 사용자 기반, 그 자체를 핵심 자산으로 삼아서 광고주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아, 사용자들을 보고 광고주들이 몰려온 거군요. 그렇죠. 결국 페이스북은 사용자, 광고주,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개발자까지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다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초기에 생각했던 플랫폼 그림이 좀 바뀌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셈이에요. 와, 흥미롭네요. 처음 계획이 좀 틀어졌어도 자기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사용자 기반을 활용해서 다른 방향으로 플랫폼을 성공시킨 거군요. 여기서 싸이월드 사례랑 비교해보면 뭔가 보일 것 같아요. 싸이월드도 진짜 인기 많았고 도토리 팔아서 돈도 엄청 벌었잖아요. 연 1,000억 이상 벌었다고 하던데요. 근데 왜 페이스북처럼 플랫폼으로 더 크지 못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싸이월드가 성공적인 커뮤니티였던 건 분명해요. 도토리 매출도 대단했고요. 하지만 외부 개발자들이 싸이월드 위에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거나 페이스북처럼 광고주들을 막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데는 좀 실패했죠. 해외 진출 시도도 보면 각 나라 서비스를 다 따로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 기반이 커져도 그 힘, 즉 네트워크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요. 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회를 가졌는데 한쪽은 성공하고 다른 쪽은 그러지 못했을까? 이게 플랫폼 전략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결국 핵심 자산을 어떻게 보고 그걸로 뭘 할 것인가? 그 전략적인 선택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카카오톡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스마트폰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진짜 혜성처럼 나타나서 무료 메시지 하나로 그냥 대한민국을 휩쓸었잖아요. 그때 통신사 문자 메시지 비쌌는데 그 불만을 딱 파고들었죠. 카카오톡은 그럼 어떻게 플랫폼이 된 건가요? 카카오톡은 위치가 좀 독특해요.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플랫폼 위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냥 사용자들끼리 메시지 주고받는 단일 기능, 네트워크 효과만 가진 서비스였어요. 근데 그 무료라는 강력한 무기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바로 이 막대한 사용자 기반이 카카오톡이 플랫폼으로 점프하는 발판이 된 겁니다. 그 발판을 어떻게 디뎠나요? 게임이었나요? 네, 맞아요. 2012년에 카카오톡이 이 사용자 기반을 딱 이용해서 게임 개발자들을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카카오 게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죠. 사용자들은 카톡 친구들이랑 막 순위 경쟁하면서 게임하니까 재밌고, 게임 개발자들은 따로 마케팅 안 해도 카카오톡의 그 많은 사용자들한테 바로 게임을 선보일 수 있으니 좋고, 윈윈이었죠. 아, 맞다. 애니팡 같은 거 생각나네요. 정말 전 국민이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게임들의 대성공이 딱 그걸 증명했죠. 그 후에는 카카오 페이지, 컨텐츠, 카카오페이, 금융, 선물하기, 쇼핑 이렇게 계속 영역을 넓혀가면서 지금의 종합 모바일 플랫폼이 된 거고요. 이것도 역시 한쪽 사용자 그룹, 메신저 사용자를 먼저 꽉 잡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다른 그룹, 게임 개발자, 판매자 등등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인 나누어 정복하기 전략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나누어 정복하기 전략이 정말 강력하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플랫폼 사업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한쪽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양쪽 사용자를 연결하는 모델, 이런 걸로는 시작하기 어려운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나누어 정복하기가 확실히 검증된 성공 전략 중 하나인 건 맞는데 처음부터 양면 시장,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사용자 그룹을 동시에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보면 기존에는 아예 없던 새로운 종류의 중개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긴 했는데 뭔가 되게 비효율적이거나 불편했던 중개 방식을 확 혁신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없던 걸 새로 만들거나 있던 걸 훨씬 좋게 바꾸는 거군요. 혹시 이베이가 그런 예가 될까요? 1995년에 온라인 경매 사이트로 시작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중고 물건 사려면 벼룩시장 가거나 동네 차고 세일 같은 거나 있었지 사실 전국구로 거래하기 힘들었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베이는 그전까지는 서로 만날 생각도 못했던 전 구간이 전 세계의 개인 구매자랑 판매자를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딱 만나게 해준 거죠. 지리적인 한계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단순히 연결만 한 게 아니라 경매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게 하고 또 거래할 때 사기 걱정 덜하도록 평판 시스템 같은 안전장치도 만들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중고거래 시장을 창조해낸 거죠.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베이는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 사업 첫 해부터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면 시장의 필요를 정확히 읽고 그걸 충족시켜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첫 해부터 흑자라니 대단하네요. 그럼 혹시 스톱어브라고 티켓 재판매 플랫폼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같은 거 개인이 사고 파는 건 옛날에도 있었지만 뭐 가짜 티켓일까 봐 불안하고 거래하기도 좀 찝찝하고 그랬는데 스톱어브가 이걸 좀 깔끔하게 해결해 줬다는 거죠? 맞습니다. 스톱어브는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딱 그 개인 간 티켓 거래에 늘 따라다니던 불확실성, 예를 들어 이게 진짜 티켓인가 하는 진위 여부 문제나 사기 위험 같은 불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어요. 티켓을 팔고 싶은 사람이랑 사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면서 동시에 티켓이 진짜인지 보증해주고 안전하게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전문적인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한 거죠. 결국 이베이나 스톱어브는 둘 다 이전에는 거래 자체가 좀 어렵거나 위험 부담이 컸던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쉽고 안전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가치를 딱 만들어낸 거고 그렇게 양면 시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기존의 중개 방식을 대체한 경우를 좀 볼까요? 문득 온라인 여행사, OTA라고 하죠. 익스피디아 같은 것들이 떠오르네요. 예전에는 비행기표나 호텔 예약하려면 동네 여행사 찾아가서 알아보고 예약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거의 다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하잖아요. 있어요. 그 여행사들은 또 세이브레나 아마데우스 같은 GDS, 그러니까 항공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예약을 대신해줬죠. 근데 익스피디아 같은 OTA들이 딱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그 항공 예약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가격이랑 좌석 비교해보고 바로 예약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존의 중간 상인이었던 오프라인 여행사를 건너뛰고 소비자와 공급자, 항공 예약 시스템을 직접 연결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탈중개 현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존 유통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없애거나 그 역할을 줄이는 현상을 탈중개라고 부르죠. 물론 뭐 기업 출장 관리라든지 아주 복잡한 일정의 맞춤 여행이나 패키지 상품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여전히 오프라인 여행사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기술 발전이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가 사용자의 요구를 그냥 대화로 알아듣고 알아서 최적의 여행 상품을 찾아서 예약까지 해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어쩌면 미래에는 지금의 OTA들마저도 AI한테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기술 발전이 정말 끊임없이 중개 방식을 바꾸네요.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도 비슷한 흐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미국의 진로우나 우리나라 직방, 다방 같은 서비스들 말이죠. 집주인이 직접 매물 올리고 집 구하는 사람은 발품 덜 팔고 온라인에서 수많은 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자료 작성자분이 진로우 덕분에 미국에서 집 구할 때 중개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냈다. 이건 정말 솔깃한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다고 하셨다면서요. 하하, 네, 그렇죠. 바로 그런 경험이 플랫폼이 주는 가치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진로우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매물 올리거나 구매자나 세입자나 매물 찾는 행위 자체에는 돈을 안 받아요. 공짜군요. 네, 핵심 서비스는 무료죠. 대신에 부동산 중개업자나 대출기관, 인테리어 업체 같은 다른 사업자들이 진로 사용자들한테 자기들 서비스나 상품을 광고하거나 아니면 자기 매물을 좀 더 눈에 잘 띄게 올리는 프리미엄 리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때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세입자, 구매자, 이 핵심 사용자들은 공짜로 막강한 가치를 주면서 플랫폼으로 끌어모으고
이 사람들을 잠재 고객으로 삼으려는 다른 그룹, 예를 들면 광고주나 서비스 업체들한테서 돈을 버는 구조네요. 이걸 비대칭적 가격 책정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플랫폼의 양쪽이나 여러 면에 있는 사용자 그룹들한테 서로 다른 가격 정책, 무료를 포함해서요. 그걸 적용하는 걸 비대칭적 가격 책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플랫폼 참여를 유도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략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많고 부동산 정보가 중요한 시장에서는 진로 같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집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대출, 보험, 인테리어, 이사, 청소 이런 주거 관련 모든 서비스를 다 연결하는 종합주거 플랫폼으로 커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고 보니 이사업체 중개 플랫폼도 비슷한 원리겠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 견적이랑 후기를 한눈에 보고 공짜로 고를 수 있으니 편하고, 플랫폼은 최종적으로 선택받은 이사업체한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겠죠. 근데 이사업체들은 왜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이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할까요? 그건 이사라는 서비스의 특성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사를 몇 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자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구매 주기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개별 이사 업체가 광고나 입소문만으로 꾸준히 새로운 손님을 찾고 또 단골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플랫폼을 이용하면 플랫폼이 계속 모아주는 새로운 이사 고객들한테 자기 서비스를 보여주고 계약을 따낼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물론 계약 한 건당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스스로 고객 찾는 데 드는 비용이나 노력을 생각하면 플랫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고객한테는 무료로 가치를 줘서 끌어들이고 그 고객이랑 연결되고 싶어하는 다른 그룹, 이사업체한테는 비용을 받는 전형적인 비대칭적 가격 책정 전략입니다. 어느 그룹한테 돈을 받게 할지, 어느 그룹한테 혜택을 줄지 이걸 잘 정하는 게 플랫폼 성공의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정말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하는지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마존이나 카카오톡처럼 한쪽 사용자 그룹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다른 쪽을 끌어들이는 나누어 정복하기 방식도 있었고요. 이베이나 스타퍼브처럼 처음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방식, 그리고 온라인 여행사나 부동산 플랫폼처럼 기존의 중개 구조를 확 바꿔버리는 방식까지. 정말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았네요. 결국 어떤 전략을 쓰든 간에 핵심은 사용자 수를 임계량 이상으로 모아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오늘 우리들 나눔 이야기를 보면 플랫폼이라는 게 그냥 요즘 많이 쓰는 유행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또 운영하려면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각기 다른 사용자 그룹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계하고 촉진하고 관리할 건지 이런 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많은 경우에 플랫폼은 기존 방식이 가졌던 불편함이나 비효율성을 없애주거나 혹은 예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용자와 개발자, 광고주, 메신저 사용자와 게임 개발자, 여행객과 항공 시스템, 집주인과 임차인, 이사 고객과 이사업체, 정말 다양한 그룹들을 연결하는 플랫폼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챗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AI가 사용자의 거의 모든 종류의 서비스나 정보에 대한 니즈를 그냥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공급자 중에서 가장 좋은 대상을 실시간으로 찾아서 바로 연결해주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중개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우르는 단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런 개별 디지털 플랫폼들마저도 그 거대한 AI 플랫폼의 그냥 하위 기능 중 하나로 흡수될 수도 있겠죠. 플랫폼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